허위 정보란 실제 정보와 비교하여 부정확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개인 등이 확인 또는 인증한 정보와 비교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말합니다. 한국 호텔에서 시집을 읽으면서 통화를 하는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온몸이 떨릴 만큼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몸까지 떨릴 정도로 화가 난 것인지 사연을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글을 쓰고 있는 에밀리 코얼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 어떤 시를 읽고 난 이후 저는 항상 글을 쓰는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바라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착실히 노력을 하며 지낸 결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며 초청을 받아 강의를 할 정도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렇게 여유가 생긴 저는 어렸을 적 제가 읽었던 그 시를 찾고 싶어 오랜 시간 헤매고 있었는데, 그 시의 정체를 얼마 전 어이없게 알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저와 비슷한 일을 겪지 않길 바라며 글을 씁니다.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세계의 많은 학교에 초청을 받아 특강을 하는 경우가 많고, 혹은 글짓기 대회나 기업 공모전 등 심사를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정도 지역을 몰아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독일의 기업에서 공모전 심사를 요청하면 대학교 특강까지 같이 몰아서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 많은 나라를 쉬지 않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수많은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다 보니 별의 별인간 진상들을 다 만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죠. 흔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은 어디 나라 사람들이 가장 진상이 심하냐는 짓궂은 질문을 하곤 하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프랑스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겪은 사건 이후 저는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이젠 다른 나라를 이야기한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죠. 얼마 전 저는 중국, 한국, 일본에서 특강 요청 받았고 새 나라다 가서 경험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상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안 돼서 저는 고민을 시작했지만 그 고민은 손쉽게 해결이 됐죠. 중국에서 특강뿐만이 아닌 공모전 심사까지 의뢰가 오면서 중국을 첫 번째로 가고 친구들의 추천으로 다음 국가를 한국으로 정하게 되었죠. 항상 유럽과 미 대륙 위주로 다니던 저에게 아시아로의 진출을 열어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상당히 뛰었지만, 그런 저의 기대감이 큰 실수로 이어졌죠. 아시아를 가기 전에 충분히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대해 대비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없이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떠나는 비행기는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꽤나 편하게 중국으로 향하는 장시간의 비행을 끝낼 수 있었으며, 이런 상황이 정말 모든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고 웃으면서 중국 공항으로 내려왔고, 그 순간 저는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코끝을 스치는 강력한 냄새는 너무나 기분이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흔히 프랑스 길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린내와는 근본적으로 무언가 기분을 나쁘게 하는 냄새였죠. 다행히 프랑스에서 단련된 저의 코는 그런 냄새를 순식간에 적응을 해버렸고 금방 괜찮아지고 숙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수많은 공모전 작품들을 보고 있는데, 살면서 한 번도 멀미를 해본 적이 없던 저는 당황스럽게 너무나 심한 멀미가 일어나서 앞을 보니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질서라곤 전혀 없는 도로가 보였고, 피우 신호등이 무의미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단 횡단을 하고 있었고, 차들이나 오토바이도 신호를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듯 본인들이 갈 길만 찾아가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탄 택시도 흐름을 따라 가득 가고 있지만 수없이 많이 생기는 돌발 상황에 택시는 급정거와 급출발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차가 계속 흔들리다 보니 살면서 처음으로 멀미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도상 이 시간이면 도착할 거리를 4시간이나 걸려서 뒤늦게 도착을 했고, 차 안에서 다 보려고 했던 공모전 출품작들을
멀미로 인해 반도 보지 못한 상태로 호텔에 내려야만 했죠. 도착한 호텔은 꽤나 고급진 느낌의 외관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의 규모와 잘 어울리는 크기, 호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공항이랑은 다르게 청결한 느낌이 가득한 호텔은 꽤나 마음에 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호텔리어들의 서비스 역시 상당히 만족스러움을 주었죠. 그렇게 방에 들어온 저는 다 보지 못한 출품작들을 하나하나 검토를 하다가 마지막 작품을 보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보통 오랜 기간 글을 쓰면 그 사람 특유의 분위기나 습관들이 글에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글을 쓰게 만든 그 글과 비슷한 분위기와 특유의 습관을 가진 글이 출품작으로 나왔고 저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눈물이 맺혔죠. 이 사람을 꼭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에 연락처를 수소문했지만 알아낼 수 없었고 결국은 제가 평가한 출품작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다른 심사위원들도 높은 점수를 줘서 수상을 하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그렇게 공모전 수상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중국의 여러 학교에 특강을 했고 거기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중국 학생들은 건조한 감성을 갖고 글을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특유의 말투와 목소리가 사람을 상당히 짜증나게 만드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거리가 청결하지 못하고 수많은 해바라기씨 껍질이 바닥을 더럽히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중국 사람이 아닌 모든 나라 사람들을 차별하는 엄청난 모습들을 보여주는 바람에 중국이란 나라에 완전히 학을 떼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죠. 하물며 바가지는 왜 이렇게 심하고 절도는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길거리가 정말 정신이 없었죠. 특히 힘들었던 것은 택시를 탈 때 알았던 무단횡단이었는데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단 사실을 알게 되었죠. 차들이 기본적으로 신호를 안 보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이 서 있으면 좀 서행을 하던가 정지를 해줄 만도 한데 TOTA 절대 양보 없이 쌩쌩 달리다 보니 COSENSEALCOENSE 목숨을 건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첫 특강을 한 날은 신호 앞에서 1시간은 서 있었던 것 같았죠. 이런 악조건 속에서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저를 글쟁이로 만든 글과 비슷한 글을 쓰는 작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그렇게 마지막 특강까지 끝내고 결과 발표까지 남은 3일을 호텔에서 지내기로 하고 중국의 문학과 관련된 소설이나 시를 마음껏 읽어보면서 지낼 수 있었지만 놀랍게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시를 쓴 사람이 있는 것인지 놀랄 정도로 중국의 소설과 시는 중화 사상에 찌들어 있는 듯 한쪽으로 편향돼 있는 것들이 많았고 누구 하나 예술가로서의 비판을 하는 작가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마 검열로 인한 것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숨겨놓은 의미조차 발견되지 않는 문학은 저에겐 상당히 저급하게 느껴지는 문학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실망만 가득 찬 상태로 3일을 보냈고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공모전 시상식을 참여를 하게 되었으며 다행히 제가 보고자 했던 사람은 1등을 해내었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사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은 시작되었고 한 명씩 호명되어서 나오는 사람 중엔 제가 생각했던 나이대의 사람은 없었고 1등이라고 호명되는 어린아이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글을 썼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 유려한 문장의 구성과 단어 선택은 경험이 없으면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것들이었고 일단은 어린 나이에 모를 만한 세상을 글로 써놓았기 때문에 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었던 겁니다. 혹시 손자가 대리 수상을 하러 온 것인가 해서 주최 측에 문의를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본인이 쓴 게 맞다는 말이었죠. 저는 당최 이해가 되지 않아 통역을 부탁하고 아이의 부모와 대화를 나눴는데 본인의 아이가 쓴 게 맞고 아이는 어렸을 적부터 천재이며 이미 중국 내에선 상당히 유명하다고 자랑을 하는 듯 이야기하는데 이건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 뿐만이 아닌 이 자리에 있는 심사 위원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혹여나 집안에 글 쓰는 어른이 있어 대피를 해준 것인가 물어보았지만 자기네 집안은 대대로 글을 쓴 사람이 하나도 없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만 있다고 말하면서 상당히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이는데 더 깊게 파고드는 것은 주최 측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일단은 그 자리를 피했고 시상이 끝나고 난 후 뒤풀이 장소에서 심사위원들은 저와 같은 의문점을 모두가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했죠. 거기엔 어렸을 적부터 글을 같이 쓰던 친구도 있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 상황을 아이러니하게 만바라보고 있었지만 우리 모두는 어떠한 대안을 만드는 것보다 중국의 생활에 질릴 대로 질린 상태라 빨리 어디든 좋으니 중국을 벗어날 수만 있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의문점을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찝찝함을 남긴 채 다음날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으며 중국을 떠나는 게 너무나 감사할 정도로 고통이 심했고 정말 한국행 비행기에 발을 올리는 순간은 잊지 못할 만큼 후련함이 느껴졌죠. 그러면서 한편으론 불안함도 있었는데 한국 역시 내가 모르고 있는 문화들이 많아 불편함이 가득하면 어떻게 하나란 생각에 불안감은 가득 찼지만 심사위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해준 이야기론 한국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 일단은 안심할 수 있었죠. 꽤나 빠르게 한국에 도착을 했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내린 공항은 처음부터 너무나 쾌적한 환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에 너무나 익숙해져서인지 한국의 공기는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질 정도였고 냄새는 상쾌함만이 느껴지는 냄새였죠. 처음에 다른 심사위원들이 말해준 한국의 모습은 중국에서 너무 당해서 비교하다 보니 과장이 심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의 모습은 그들이 말해준 모습 그대로였죠. 어디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발전적인 기술들과 청결도를 항상 유지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배려와 양보가 생활이 된 시민의식까지 정말 단 하나도 과장이 없었죠. 그렇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상쾌함과 함께 공항에서 나왔고 곧장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면서 중국의 도로에 익숙해져서인지 무언가 불안감에 가득 차 있었지만 이비인 후가 독서실 남양알로에 한국의 도로는 M, 독서실 남양알로에 M2차가 많아서 막히는 경우는 있어도 무지성으로 무단횡단을 하거나 피부가 신호를 무시하는 차량들이 많지는 않았죠. 물론 어딜 가나 있는 무단횡단이나 신호를 무시하는 소수의 사람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러려니 했지만 적어도 중국처럼 목숨을 걸고 도로를 걸어 다니진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안심을 하고 숙소에 도착을 했죠. 도착한 호텔은 솔직히 규모 자체는 우리 자주 안 나요. 중국과 비교를 하면 살짝 작은 느낌은 있었지만 고급짐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고 호텔 안에 있는 편의 시설이나 청결도는 확실히 한국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선 특강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호텔에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었고 첫날은 중국에서 느낀 피곤함을 좀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잠만 잤고 다음 날부터 부지런히 특강을 다녔죠. 한국의 학교들을 다니며 특강을 하고 느낀 점은 당황스러움이라고 표현하기 딱 좋을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놀라울 정도로 문학이란 부분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상당히 높았고 본인들의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 다양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면서도 그 안에 감성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게 채워놓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글로 먹고 사는 사람에 비하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충분히 채워나가는데 부족함은 없어 보였죠. 그리고 당황스러움이란 것이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두가 그래서 제가 찾고 있던 글과 비슷한 분위기와 습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찾는 글은 절대 어린 학생들의 경험으론 쓸 수 없는 것들이 많았고 그런 경험을 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중국 아이처럼 완벽하게 제가 찾는 글과 비슷한 글은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느끼면서 특강을 다 끝낸 후 며칠간 쉬고 영국으로 돌아가 잔 생각에 호텔에서 쉬면서 중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문학들을 즐기고 있었죠. 그러면서 침대에 누워서 시를 읽던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번역본에 써져 있는 시는 제가 어렸을 적 읽었던 시와는 단어가 좀 달랐지만 똑같은 그림을 알 수 있었죠. 그 시는 바로 윤동주 시인의 서시였고, 저는 그 시를 다시 읽고선 어렸을 적 느꼈던 슬픔과 그리움, 추억, 울적함, 모든 감정을 어우르고 있음을 느끼고 정말 완벽한 시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저는 곧장같이 중국에서 심사위원을 받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고, 친구는 저와 함께 기뻐해주고 있었죠. 그렇게 시집에 모여있는 시들 중 몇 개를 읽어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죠. 중국에서 1등을 했던 아이는 표절로 밝혀졌고, 지금 제가 읽어주는 시들을 보니 아무래도 윤동주 시인의 작품들을 표절한 것 같다는 말을 해주었죠. 아마 중국에서 문학과 관련된 성과가 없다 보니 그렇게라도 천재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렇게 한 것 같다고 말이죠. 실제로 그 아이가 수상을 한 공모전이나 대회, 대부분이 어느 정도 외압이 있는 대회나 공모전이 많았고, 그런 대회에선 하나도 빠짐없이 1등을 하면서 중국 내에선 천재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나름 오랜 시간 글을 쓰고 많은 글을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점수를 준 것이 말이죠. 친구와의 통화를 끝내고 윤동주 시인에 대해 더 알아보곤 정말 중국이 나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시가 갖고 있는 서사나 어떤 감정을 갖고서 시를 쓴지 안다면 절대 이 시집은 표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고작 본인들의 자작극을 위해 이용했다는 것이 너무나 아팠고 감정이 없는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 누군가가 최악의 진상이 모여있는 나라를 물어보면 나라 자체가 진상이라고 중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편이고, 글을 쓰고 싶다는 학생이나 후배들에겐 꼭 한국의 시집이나 문학을 읽어보라고 추천을 해주죠. 이런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요즘 한류라는 이름으로 상냥한 폭력의 시대, 한국의 문화가 많이 외국에 진출하고 있지만 그 안엔 한국의 문학도 있죠. 수많은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있는 성남한의 시, 한국의 책들이 나오고 시집들이 나오고 있으니 저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도 확실히 증명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지금도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읽으면서 중국이 싫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에도 끝까지 조국을 배신하지 않은 진짜 천재 윤동주.